후, 윤소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박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곳이 낯설기만 했어요. 푸르른 고추밭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 비닐하우스들이 줄지어 선 모습이 도시에서 보던 빌딩 숲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소라야, 밥 먹어. 말자 아주머니의 구수한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60대 중반의 말자 아주머니는 이 민박집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같은 따뜻함으로 소라를 챙겨주는 고마운 분이죠. 소라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갓 단 상추가 올라와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아직도 입맛이 없나? 말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소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박현수의 폭언과 폭행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결혼 초기엔 괜찮았지만 현수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소라를 때리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어요. 너 같은 년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들이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소라는 참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이곳 민박집을 알게 되었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젠 좀 살 것 같아요. 소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뚝뚝한 표정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방태식, 70이 넘은 할아버지였지만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여전히 위압감이 있었어요. 어서 와, 태식아. 밥 먹어라. 말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방태식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소라 옆자리에 앉았어요.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태식의 시선이 자꾸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거든요. 태식이는 원래 선생님이었어.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지. 말자 아주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소라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방태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소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식의 눈빛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식사가 끝나고 소라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추밭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선 정말 조용하네요. 소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울의 소음과 스트레스에 지쳐있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방태식이 창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태식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자꾸 날 보는 걸까? 소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함과 묘한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태식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소라야, 고추 좀 따다 줄래? 내일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해서 말이야. 말자 아주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모습이었어요. 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라는 기꺼이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신세를 지고 있으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추밭은 민박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빨간 고추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 소라는 감탄했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고추를 따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굽혀야 하는 작업이라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라가 입고 온 옷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입던 짧은 치마를 그대로 입고 나온 것이었어요. 허리를 숙일 때마다 치마가 올라가는 게 신경 쓰였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소라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한창 고추를 따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단단한 뭔가가 소라의 등을 밀어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소라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뭐야? 소라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혹시 누가 자신을 건드린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뒤를 돌아보니 방태식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와 있었어요. 소라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라고, 허리 꺾이겠어. 태식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소라에게는 그 거리감 없는 접근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소라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오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라의 치마를 힐끗 보더니 자신의 점퍼를 벗어서 소라의 허리에 둘러주었습니다.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소라는 당황했습니다. 치마가 짧아서. 태식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소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태식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걸까요? 감사합니다만. 괜찮아요. 소라는 점퍼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냥 두어. 태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고추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 도와줄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소라는 거절했지만 태식은 이미 고추를 따기 시작했어요. 둘이 함께 일하는 동안 소라는 계속 태식을 의식했습니다. 태식의 시선이 자꾸 자신에게 머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정도 됐나? 태식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어요. 그 전에는 뭘 하셨어요? 선생님이었어. 말자가 얘기했을 거야. 어느 학교에서요? 태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소라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 있는 학교야. 넌 모를 거야. 태식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소라는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말을 흐리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을 보는 태식의 눈빛이 왜 이렇게 묘한 걸까요? 그때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다 됐네요. 고마워요. 소라는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여전히 소라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라 씨. 태식이 처음으로 소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조심해야 해. 이런 곳에서도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 소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라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식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태식은 고추밭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소라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태식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지켜본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소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그 단단한 접촉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라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방태식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식이 자꾸 소라 곁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소라야. 이거 봐. 말자 아주머니가 신이 나서 부엌에서 소라를 불렀어요. 태식이가 새벽부터 나가서 버섯을 따왔어. 너 좋아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야.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버섯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버섯 좋아한다고 언제 말씀드렸죠? 소라가 물었어요. 어제 저녁에 너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나 봐. 서울에서 버섯 전골 참 좋아했는데 그러더니 말이야. 말자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신이 마당에서 혼잣말 한 것까지 들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태식이 얼마나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던 걸까요? 점심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라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너무 뜨거워. 손대겠어. 소라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방태식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소라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태식은 수도꼭지를 돌려 찬물을 틀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라의 손에 태식의 손이 살짝 닿았어요. 소라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조심해야 해. 화상 입으면 흉터남아. 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소라에게는 뭔가 섬뜩하게 들렸어요. 감사합니다만 앞으로는 들어오실 때 소리 좀 내주세요. 깜짝 놀라잖아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태식은 대답 대신 빙긋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지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소라는 빨래를 널러 나갔어요. 마당에 빨래줄이 쳐져 있었는데 키가 작은 소라로서는 높은 곳에 빨래를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손이 안 닿네. 소라는 발끝으로 서서 빨래를 걸려고 애썼어요. 그때 또다시 등 뒤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소라가 돌아보기도 전에 태식이 다가와서 빨래를 받아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태식의 가슴이 소라의 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소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소라는 황급히 빨래를 뺏으려 했지만 태식은 이미 높은 곳에 빨래를 걸기 시작했어요. 키가 작으니까 힘들지. 태식이 말했습니다. 제 키가 어떻게 아세요? 소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태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면 알지. 하지만 소라는 이상했어요. 태식이 자신의 키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소라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과 함께 있으면 왠지 불안해졌어요. 그가 날 감시하는 걸까 아니면 그 이상? 저녁 시간이 되자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라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식탁에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 이 많은 반찬을 언제 준비하셨어요? 소라가 말자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태식이가 도와줬어. 너 입맛에 맞을 거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
말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소라는 소스라쳤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김치찌개. 모두 소라가 평소 즐겨 먹던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셨어요? 소라가 태식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소라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눈에 보여.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 표정. 뭘 좋아하는지 말이야. 소라는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요. 언제부터 자신의 표정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했다는 걸까요? 그날 밤 소라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태식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뭔가를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라는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태식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두꺼운 노트였는데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뭘 쓰고 있는 걸까? 소라는 궁금했어요. 그때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소라는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뭘 보고 있어? 아, 죄송해요. 불빛이 보여서. 소라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태식은 노트를 재빨리 덮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라에게 다가왔어요.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해. 태식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이런 시골에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 또다시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태식은 자꾸 소라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지 궁금했지만 물어보기가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태식의 노트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점심 준비를 도우러 부엌에 갔는데 말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태식이 말이야. 요즘 너무 이상해. 맨날 뭔가 적기만 하고 밤늦게까지 안 자고 말이야. 말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소라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역시 그 노트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기라도 쓰시는 건 아닐까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내가 온 다음부터 그러는 것 같아. 소라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온 다음부터라니. 그렇다면 그 노트는 정말 자신과 관련된 것일까요? 며칠이 지나자 소라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방태식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맞다. 소라야. 말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내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지? 서울 청명고등학교요. 왜요?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말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졸업한 게 언제야? 2000년이요. 왜 그러세요? 소라는 말자 아주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궁금했어요. 말자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태식이가 그 학교에서 근무했었어. 소라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서울 청명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었어. 국어 선생님이었지. 소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청명고등학교. 그렇다면 혹시 태식이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제까지 계셨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1년까지였나? 그때 갑자기 그만뒀어.
말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은 말자 아주머니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사실은 뭐예요? 소라가 다그쳤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게 됐지. 소라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말자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가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리됐지. 그래도 학교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소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추행. 그리고 2001년이라면 자신이 졸업한 바로 다음 해였어요. 혹시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당시에 비밀로 처리됐거든. 하지만 말자 아주머니가 소라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내가 그 학교 출신이라니. 혹시 태식이를 기억하지 못해? 소라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들, 그 중에 방태식이라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번개처럼 기억이 떠올랐어요. 방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었던 방 선생님, 키가 크고 무뚝뚝했던 국어 선생님, 그 사람이 바로 방태식이었어요. 맞아. 방 선생님이었어. 소라는 소스라쳤습니다. 그렇다면 태식이 자신을 알아본 것도 당연했어요. 하지만 왜 모르는 척했던 걸까요? 그리고 성추행 혐의라니. 소라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방 선생님은 조용하고 과묵한 선생님이었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말 교무실에서 일어났던 일. 소라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의 아들인 김진우가 자신을 교무실로 불러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 기억 안 나? 나야, 김진우. 진우는 교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날도 소라를 교무실로 불러내서는 이리 와봐. 선생님들도 다 나갔으니까 괜찮아. 진우는 소라에게 추잡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소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진우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어요. 방 선생님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방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진우는 황급히 소라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선생님. 그냥 숙제 검사하는 거였어요. 방 선생님은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소라, 너는 교실로 가라. 방 선생님이 말했어요. 소라는 그때 방 선생님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소라를 괴롭혔고 방 선생님은 모른 척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방태식이었어. 소라는 모든 게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인간, 그때 그 방 선생님이었어? 소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말자 아주머니는 소라의 반응을 보고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혹시 너도 그때 피해를 당한 거야? 말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소라는 말을 멈췄습니다. 진우에게 당했던 일과 방 선생님이 모른 척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말자 아주머니, 혹시 그때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는 거 있어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말자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아. 하지만 누구도 말 안 해. 태식이가 여기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
어떤 이유죠? 속죄하려고 온 거야. 맨날 혼자 끙끙 앓고 있어. 무슨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 소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태식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때 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도 그 때문인 걸까요? 단순한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말자, 아주머니, 제발 이 얘기는 태식 할아버지에게 하지 마세요. 소라가 부탁했어요. 왜?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되겠어요. 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태식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식은 여전히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가끔 소라를 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혹시 이 사람이 날 기억하고 있을까? 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태식이 과거의 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태식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소라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괴롭혔어요. 그리고 태식의 시선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민박집 마당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소라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차였거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소라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박현수, 자신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소라야. 현수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여기 있었구나.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소라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수가 이곳까지 쫓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히 너 데리러 왔지. 이혼한다고 해서 끝인 줄 알아?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것 같아? 현수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때 부엌에서 말자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소라 남편. 아니, 전 남편 박현수입니다. 현수는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소라는 그가면 뒤에 숨겨진 본성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말자 아주머니는 모르는 일이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현수는 민박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소라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구나. 참 초라하네. 소라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현수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뭐하러 왔어? 이혼도 다 끝났잖아.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아직 정리할 게 많이 남았어. 재산 분할도 그렇고. 현수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노리는 건 자신이 친정에서 받은 유산이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은 지켜낼 수 있었는데 현수가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그건 이미 법정에서 정리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소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정에서? 하하. 현수가 비웃었습니다. 소라야,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법이 전부가 아니야. 그때 방태식이 밭에서 돌아왔어요. 현수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태식이 물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소라 전 남편입니다.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식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태식도 현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너 여기까지 도망쳐서 뭐가 나아졌어? 현수가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그 인간,
뭐야, 노리는 거야? 현수는 태식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소라가 당황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젊은 여자 혼자 있으면 당연히 노리는 인간들이 생기지. 특히 저런 늙은 남자는 더더욱 위험해. 현수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태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만해, 현수야. 태식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소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하하. 소라야, 너 정말 순진하구나. 현수는 크게 웃었어요. 남자는 나이가 몇 살이든 다 똑같아. 특히 이런 한적한 곳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지내면. 닥쳐.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소라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없었거든요. 어머, 성격도 많이 변했네.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당돌해졌어? 현수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때 현수가 갑자기 소라의 과거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말자, 아주머니. 우리 소라가 왜 여기까지 도망쳤는지 아세요? 현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현수야, 그만둬. 소라가 말렸지만 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만 보면 이상한 망상을 하거든요. 현수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계속 그랬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현수는 계속해서 소라를 모독했습니다. 말자,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현수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소라는 분노와 절망에 떨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의 폭력과 학대는 숨기고 소라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왜 여기까지 쫓아왔습니까? 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뭐라고요? 현수가 반문했어요. 이혼했다면 끝인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찾아다니시는지 궁금하네요.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현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야 걱정돼서 그러죠. 아무리 이혼했어도 정이 있는데. 현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정이 있으면 폭력을 휘두르지 않죠.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깜짝 놀랐어요. 태식이 어떻게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현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영감? 소라 씨 팔에 있는 상처 자국들. 저절로 생긴 게 아니겠죠. 태식이 말했습니다. 소라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감쌌어요.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상처들이 있었는데 현수가 담뱃불로 지진 것들이었어요. 너, 이 영감한테 뭔 소리를 한 거야? 현수가 소라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소라는 떨렸어요. 태식과 현수, 둘 다 위험하다는 생각에 소라는 점점 숨막혀 갔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고 새로운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태식이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명령해? 현수가 화를 냈어요. 이곳은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어요. 현수는 태식을 노려보다가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겠어. 하지만 소라야, 이게 끝이 아니야. 곧 다시 올 거야. 현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창문을 내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영감 조심해, 소라야. 남자는 다 늑대야.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소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현수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소라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현수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태식은 그런 소라를 더욱 자주 지켜봤어요. 마치 무언가로부터 보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라에게는 그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소라는 태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태식의 방에서 또다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또 뭔가 쓰고 있네. 소라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태식이 그 두꺼운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적는 거지? 소라의 궁금증은 극에 달했어요. 혹시 정말 자신에 대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태식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소라는 용기를 내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소라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힌 일기 같은 내용이었어요. 2024년 9월 15일. 윤소라가 민박집에 왔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아이. 아직도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다. 소라는 손이 떨렸어요. 태식이 자신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9월 18일. 오늘 그녀의 등에서 온기를 느꼈다. 고추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모습이 그때 교무실에서 울고 있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9월 21일. 그녀가 빨래를 널 때 도와주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예전과 같은 향기가 났다. 여전히 무서워하는 눈빛도 그대로다. 소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식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9월 24일. 오늘도 그녀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때처럼, 김진우에게 당했을 때처럼 말이다. 소라는 깜짝 놀랐어요. 태식이 김진우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너는 내 교단 아래에서 울고 있었지.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았어. 그게 내 죄야. 소라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태식이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어요. 죄책감과 속죄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노트를 더 읽어보니 그날의 진실이 드러났어요. 2000년 12월 15일. 김진우가 교무실에서 윤소라에게 추행을 시도했다. 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교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나는 비겁했다. 12월 16일. 윤소라가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내 자리가 위험해질까봐. 얼마나 이기적이었나. 12월 21일. 김진우의 추행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여학생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소라는 눈물이 났어요. 그때 방 선생님이 왜 도와주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2001년 2월 15일. 결국 김진우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하지만 교장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피해 학생들은 전학을 가거나 입을 다물었다. 2월 21일.
나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제기됐다. 김진우가 자신의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교장도 이를 묵인했다. 진실을 말하면 김진우의 추행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소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태식이 성추행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김진우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어요. 3월 11일 학교에서 사직하기로 했다. 진실을 밝힐 수도 없고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내가 교사 자격이 있는가 싶다. 특히 윤소라에게 미안하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 이제라도 뭔가 할 수 있다면. 그녀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폭력의 흔적이 그녀 몸에 남아있다. 또다시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것인가? 이번에는 그녀를 제대로 지켜주고 싶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소라는 노트를 덮고 눈물을 흘렸어요. 태식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읽었나? 소라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태식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소라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 태식이 말했어요. 태식은 소라에게 다가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왜 널 지켜보고 있는지.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아니, 태식 할아버지. 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나는 어른이었고 선생님이었어. 너를 지켜줘야 했는데.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피해자였잖아요. 김진우가 모든 걸 뒤집어 씌운 거고 변명일 뿐이야. 나는 내 자리만 생각했어. 너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했지. 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널 제대로 지켜주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소라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태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어른이에요.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박현수 같은 인간들로부터? 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자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더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어. 소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식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태식의 노트를 읽고 난 후 소라는 며칠 동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을 알게 됐지만 여전히 현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태식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함께 왔어요. 소라야, 나왔어. 현수가 민박집 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소라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현수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욱 음험하고 위협적이었어요. 왜 또 왔어?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와서 얘기해. 중요한 일이 있어. 현수가 말했습니다. 태식이 밭에서 서둘러 돌아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는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난번에 떠나라고 했는데 왜 또 왔습니까? 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은 빠져요, 영감. 이건 우리 부부, 아니, 전 부부간의 일이야. 현수가 비웃었습니다. 부부간의 일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죠?
태식이 정장 입은 남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들은 변호사님들이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지. 현수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때 소라가 나왔습니다. 무슨 법적인 문제야? 현수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소라야, 내가 받은 유산. 그게 사실 불법이었어. 뭐라고? 소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아버지가 세금을 탈루했거든. 그래서 그 유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돼야 해. 하지만 현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 소라가 물었습니다. 내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모른 척 해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지. 현수의 눈에 탐욕이 가득했어요. 무슨 조건? 나랑 다시 결혼해. 그리고 유산의 절반을 내게 넘겨. 현수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경악했어요. 미쳤어?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그럼 세무서에 신고할까? 현수가 협박했습니다. 태식이 끼어들었어요. 그 서류들 진짜입니까? 물론이지. 여기 세무서 공문도 있어. 현수가 서류를 흔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태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오랫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각종 공문서를 봐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세무서 공문에 오타가 있을 리 없는데. 태식이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현수가 당황했습니다. 여기 환수가 환주로 잘못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인장도 좀 이상하고. 태식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현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사소한 실수야. 사소한 실수? 세무서에서 공문에 오타를 낼 리 없죠.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장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현수에게 속삭였어요. 형님, 일이 꼬이는 것 같은데. 소라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너, 설마 가짜 서류야? 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좋아, 가짜야. 그래서 어쩔 건데? 이 사기꾼아.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사기? 하하. 현수가 웃었어요. 소라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는 처음부터 내 돈만 노리고 결혼한 거야. 소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야. 그리고 결혼해서 서서히 빼돌리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일찍 눈치챘지. 현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날 때린 것도 계획이었어?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지. 내가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으면 조종하기 쉬워지거든.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내가 도망쳐버렸어. 현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태식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어쨌든 이제 끝이야, 소라. 나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세무서에 신고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든지 선택해. 현수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경찰관 2명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어요. 박현수 씨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당황했어요. 네, 맞는데요?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뭐라고? 현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태식이 나서서 말했어요. 제가 신고했습니다. 위조 문서 작성,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요. 당신이? 언제?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어젯밤에 마을 이장님과 상의해서요. 이장님이 아들이 경찰관이라서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태식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태식이가 증거도 다 정리해서 가져왔어. 위조 서류도 그렇고 녹음 파일도 있더라고. 녹음 파일? 소라가 물었습니다.
태식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부터 녹음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현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럴 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소라 씨 아버지의 세무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범 납세자였어요. 현수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박현수, 김철수, 이만호 모두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도 현수의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가짜 변호사들이었어요. 수갑을 차인 현수가 소라에게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소라야, 너 그 영감 조심해. 그자도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현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야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식 할아버지. 소라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지금이라도 누구 하나는 널 지켜줘야 하지 않겠냐. 그게 날 망친 죗값이라면. 태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말자 아주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야 마음 놓겠네. 그런 나쁜 인간이 없어져서 다행이야. 소라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현수라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태식 덕분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현수가 체포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어요. 민박집 주변으로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고추밭에는 새로운 모종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이제 완전히 이곳에 정착했어요.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평온한 삶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소라야, 오늘은 고추 모종 심는 날이야. 말자 아주머니가 신이 나서 소라를 깨웠어요. 네, 알겠어요. 소라도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소라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현수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면서 본래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태식과의 관계도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소라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실 거예요? 소라가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혼자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 태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추밭으로 향하는 길에 소라는 문득 지난 가을을 떠올렸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절망감과 두려움이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소라가 중얼거렸어요. 뭐가? 태식이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요. 처음 왔을 때는 세상 끝에 온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네. 사람은 어디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고추밭에 도착해서 모종 심기가 시작됐어요. 소라는 예전처럼 허리를 굽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한창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그 익숙한 단단한 느낌이 소라의 등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식을 바라봤어요. 태식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또 허리 아프겠어. 태식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소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태식이 소라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모종을 심기 시작했어요. 둘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또는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그때 고등학교 때 일 말이에요. 정말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소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손을 멈췄어요. 소라야, 선생님도 피해자였잖아요. 김진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직도 잃고 소라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널 지켜주지 못한 건 사실이야. 태식이 말했어요. 그땐 어른들도 다 무서웠을 거예요. 교장 아들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 소라가 이해한다는 뜻으로 말했어요. 태식은 소라를 바라봤어요.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때도 그랬어. 그때 기억해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책 읽던 아이.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기를 좋아했지. 태식이 회상에 잠겼어요. 선생님이 그런 걸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니. 소라는 신기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을 기억해야 해. 특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더더욱. 태식의 목소리에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때 말자 아주머니가 점심을 들고 왔어요. 어머, 너희 둘이 일하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네. 말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가 보기 좋아요? 소라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영락없는 할아버지와 손녀 같아. 아니면 말자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아니면 뭐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 같기도 하고 말이야. 어쨌든 보기 좋아. 말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돌아갔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소라가 문득 물었습니다. 왜? 가면 안 되나? 태식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소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디 갈 곳도 없는 걸. 여기가 내 마지막 정착지야. 태식이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전 할아버지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요. 소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마음이 평온해. 태식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모종 심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소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추밭을 바라봤어요. 올해는 고추가 많이 열릴 것 같네요. 소라가 말했어요. 그럼 좋지. 많이 따서 팔면 용돈도 생기고. 태식이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젠 누군가가 날 제대로 지켜주는 것 같아. 태식이 등 뒤에서 밀어주던 그 단단한 느낌. 그것은 결코 위협이나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보호하려는 마음, 지켜주려는 의지, 그리고 20년간 품어온 속죄의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라가 태식을 불렀어요. 응? 고마워요. 정말로. 소라의 목소리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태식은 대답 대신 소라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있었어요. 민박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소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들이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추밭에는 새로 심은 모종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태식은 여전히 조용히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소라는 무엇을 적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속죄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록들을 말이에요.
오늘 소라가 진짜 웃었다. 2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이제야 내 죄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다. 시골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